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상황실로 이어갑니다. 4월 27일 월요일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보다 10명 늘었습니다. 9일째 1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 덕분이고요. 특별히 우리 의료진 분들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방역에 힘쓰시는 분들, 이분들한테 감사함을 전하는데 폐는 끼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켜야 됩니다. 많은 시민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거 맞습니다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개학 시기, 방법 등입니다. 제가 앞에서 물어봤는데 의견 좀 살펴보겠습니다. 7164님, 아이들 학교 모이면 정말로 걱정돼요. 이번 1학기는 인터넷으로 하면 좋을 듯해요. 아이들은 걸려도 빨리 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걸린지도 모르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옮길까 봐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0402님, 저는 점차적 개학 찬성합니다. 혹시나 만에 하나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코로나에 감염되더라도 학교 측에 특히 선생님 탓은 하지 맙시다. 얼마나 조심하고 준비하고 있을지 얼마나 걱정하실지 알고 있습니다. 남은 탓하지 말고 스스로 지킵시다. 3513님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개학은 최대한 빨리, 맞벌이 가정인데 아이들만 집에 있다 보니 점심을 벌써 2달째 부실하게 먹어서인지 4학년 형이 2학년 동생보다 몸무게가 덜 나가고 점점 애들이 병자처럼 핏기가 없어지네요. 그런데 어머님, 이거 2달 만에 2학년 동생이 4학년 형보다 몸무게가 이거는요 동생이 많이 먹는 거예요. 병자처럼 핏기가 없어요. 둘이서 잘 먹을 수도 있는데 4학년 2학년이면 부모님 없으면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맞벌이해서 아이들 관리가 잘 안 되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도 우리의 그 지혜, 그리고 우리의 이제 우리 사회가 이런 분들 조금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 좀 더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각별히. 4645님, 유치원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유치원 및 저학년 아이들은 방역 수칙을 지킨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꾸 개학 얘기가 나오는 게 불안하네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불안하지요. 4831님, 저는 중1, 초등학교 5학년 두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한 반에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한꺼번에 대면 수업을 하면 거리두기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 생각으로는 한 반에 반씩 오전 오후 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하되 오전 반 친구는 오후에 집에서, 오후 반 친구는 오전에 집에서 쌍방향 화상 수업을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죠? 2배로 필요할 텐데. 그리고 거리두기는 불가능하죠.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1m씩 떼어라, 2m씩 떼어라, 이건 어려운데 여기에도 조금 우리가 부모님들도 교육이 필요하고요. 선생님들도 지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창용님, 중3, 고3 학생들 야외 수업 어떨까요? 6.25 때 천막 치고 수업도 했는데 중3, 고3 학생들 야외 수업하면 다 도망갈 것 같은데요. 저는 저 말고 이 학생들은 요새는 조금 성숙해 있으니까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야외 수업으로 계속 할 수는 없죠. 야외 수업이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말썽을 피워가지고요, 선생님이 저 바깥에다가 운동장에다 제 책상을 내놓고 저 혼자 야외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거는 좀 방법 아닌 것 같습니다. 어머님. 김동호님, 저희 초등학교 4학년 녀석은 라면 끓이기와 볶음밥을 마스터했습니다. 요거 좋은 방법입니다. 요리 그리고 취미, 이거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코로나 시대에 이런 교육도 하나씩 생겨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갈까요? 정한나 씨. 코스피가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1.8% 오르며 종가 기준으로 1920선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10명 증가해 누적 1,7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9일째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4월 연속 10명씩 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경계심을 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야가 29일 본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고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제명은 민주당의 자체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입니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이 오늘 오고돈 전 부산시장 성폭력 사건에 대해 총선 직전에 여권 주요 인사인 부산시장이 사퇴를 약속하는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청와대와 민주당이 몰랐다는 말을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북한 내 특이 동향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금리 인하로 어려움이 예상됐던 주요 금융그룹들의 1분기 순이익이 1년 전보다 1.4% 줄어드는 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적 마스크가 2장에서 3장으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예전 같진 않겠지만 계속 똑똑해진다. 쏙 인터뷰. 쏙 인터뷰 이어갑니다. 코로나 100일. 우리 경제가 많이 힘듭니다. 걱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금은 구조조정이 아닌 고용 유지가 위기 극복의 방향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55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이 많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지요? 직접 물어보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생이 많으시죠? 아닙니다. 정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덕순 씨라고 이름 놀림 많이 받으셨죠? 네, 여자 이름 비슷해서요. 네. 그런데 공부를 잘해서 그렇게 놀림이 크진 않았습니까? 기술적인 질문이라 제가 답하기 좀 어렵군요. 네. 황덕순 수석이 이렇게 찾아보면 대입 시험에서 전국 수석하셨어요? 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네.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교과서 위주로 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교과서 위주로 잠을 충분히 자고 네.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싫더라고요, 저는. 네. 네.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거의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지금 코로나를 맨 앞에서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도 구조조정이 아닌 일자리 유지 이렇게 방점을 찍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일자리 유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이렇게 방향을 잡으신 이유가 지금 상황은 사실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라고 하는 소위 감염병에 의한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의 강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기업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정부가 해야 될 기본적인 역할은 이런 일시적인 외부 충격으로부터 기업들을 보호하고 그것이 곧바로 또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40조를 지원하고요. 기간 산업 안정 기금을 40조를 지원하고 긴급 고용 안정 대책으로 10조 원 조성. 40조, 10조 이렇게 그 기금을 조성하면 큰 기업, 대기업만 혜택 보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발표된 대책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그 이전에 100조 원 규모의 소위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지난주에도 그럼 100조 원에도 한 35조 원의 추가 금융지원 대책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10조 원 정도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금 지원 내용들 또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을 위한 지원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40조라고 하는 별도의 이제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기간 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의 특징은 정부가 일종의 세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고용 유지를 1차적인 조건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정부를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소위 이제 자사주 취득을 통해서 주가를 올린다거나 배당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막는 조치. 그리고 또 정부의 지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 기업이 정상화돼서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그거를 국민들과 나눌 수 있는 조치들을 조건으로 해서 지원하는 제도를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그러니까 사주한테만 가지는 않겠네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 고용 유지가 1번 네네, 목표고요. 맞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회의하면서 네. 경제 일자리 살리기 회의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뭡니까? 무엇보다도 일자리입니다. 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하셨고요. 네. 기억하시면 아마 한 달 전부터 그런 주문을 하셨을 걸로 아마 언론을 검색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만 해도 고용 충격이 그렇게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전입니다. 네, 그렇죠. 아주 충격적 고용 감소나 이런 것들이 예상되기 전인데 이제 지지난주에 사실은 이제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되면서 예상했던 것만큼 진짜 고용 충격이 크게 나타났죠. 앞으로는 더 하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126만이나 일시직자가 늘고 또 취업자 수도 20만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9년 국제금융위기 이후로 처음 보는 충격이어서 사실은 이미 그 이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영세 소상인들 어려움이 가중됐기 때문에 일자리 지키기에 무엇보다 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거의 여러 차례 강조하셨다고 말씀드려도 좋겠습니다. 임지희 님이 전국 수석이라는 말에 다음 말이 안 들려요. 우와 하는데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금 청와대 일자리 수석 우리 덕순 씨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9580님 고급 일자리 많이 만들어주세요. 청년도 노인도 모두 잘 사는 일자리요. 알바 청소 말고요. 그 전에 전 정권에서는 일자리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 인턴 알바 자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고용 지표를 발표할 때는 일자리가 잡혔는데 조금 있으면 다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그런 자리가 많았거든요. 사실 이제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노동시장 내의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그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번 위기가 아니었으면 지표로도 발표가 됐을 텐데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지난주에 소위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라고 해서 1년마다 한 번씩 발표되는 아주 커다란 조사가 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도 크게 줄어들었고 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저임금 일자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한 2010년대 중반까지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OECD 국가 가운데 1등 아니면 2등 아니면 3등 이 자리를 맴돌고 있다가 17년, 18년, 19년을 거치면서 이제 3등에서 7등으로 그리고 지난해는 10등으로 성적이 떨어지는 게 좋은 겁니다. 저임금 일자리 비중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런 방향으로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가 줄어들고 소위 질 낮은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성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치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55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공공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55만 개요?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이거 가능합니까? 일단 사실은 현재 정부가 만들겠다고 하는 일자리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우선 새롭게 등장하는 트렌드가 소위 언택트, 비대면이라고도 하고 비접촉이라고도 그렇죠, 하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 그것에 기반이 되는 거는 디지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언택트 분야의 공공 일자리를 10만 개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일자리를 잃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취약계층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이제 공익형 일자리를 30만 개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한 민간 부문에서 채용이 축소되거나 또는 신규 채용이 동결되거나 하면서 일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도 한 15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드는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그중에는 역시 디지털이나 언택트 분야에서
해서 5만 개, 또 기업에서 새로운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5만 개, 또 요즘 가장 어려운 업종들이 이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입니다. 어제도 이제 항공지상조업이나 면세점 뭐 이런 분야를 포함해서 발표를 했는데 거긴 망하게 생겼어요, 다. 네네. 그런 쪽에서 이제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고용할 때 이제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일자리를 한 5만 개, 이렇게 해서 55만 개 정도를 우선 계획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수석님 말이 또렷하게 잘 들리고 있어요. 저는 경제는 좀 잘 모르는데요. 잘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수석 전에도 일자리 관련된 비서관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줄곧 일자리 관련된 일만 하고 계신 건가요? 우리 정부에서 일하기 전에는 이제 노동연구원이라고 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도 일자리 관련된 일 하셨죠. 네, 그때는 이제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비서관이라고 해서 축소와 관련된 뭐 그런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계속 일자리 관련돼서. 네, 맞습니다. 아, 빈부격차 그리고 질 좋은 일자리. 그래서 격차를 줄이는 일을 계속 하고 계셨다고 이렇게 보면 되죠? 네. 네. 8294님, 당연합니다. 일자리 관심 많죠. 곧 60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50대를 위한 일자리도 좀 마련해 주시는지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5, 60대 아직 젊거든요. 능력도 있고요. 이분들 좀 기회를 잃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배려도 조금 있습니까? 지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는 이제 말씀드린 내용에서 이제 그 30만 개 정도의 이제 공익형 일자리가 이런 분들에게 이제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이제 그 사회 안전망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고용보험입니다. 요즘 이제 실업급여를 이제 많은 분들이 받으시는데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프리랜서라든가 네. 소위 뭐 보험 설계사, 캐디, 택배 기사, 요즘 많이 늘어나는 이제 배달 일자리에 종사하는 라이더분들, 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소득이 줄어들어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이제 조금 일시적이지만 생계를 지원하는 지원 대책 같은 것도 마련을 해서 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정부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2380님 이런 지적하셨어요. 정부는 일자리 보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코로나라는 특수로 해고 칼을 막 휘두릅니다. 특별히 정규직 말고 계약직만. 이런 회사 많아요. 그리고 이때다 싶어서 종업원 구조조정하는 회사 있고요. 그다음에 하청업체한테 돈 안 주는 그런 회사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제 그 정부가 일반 기업의 경영 행위를 하나하나 뭐 다 일일이 개입하거나 감독할 수는 없겠지요. 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 정부가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그런 정도의 고용 조정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정부의 대규모의 고용 조정은 정부에 신고를 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게 되면 그에 따른 뭐 근로감독이라든가 이런저런 정부의 소위 일종의 지도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무엇보다 그런 우려 때문에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던 40조 원의 기간산업 안정자금이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다음에 고용보험이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대규모로 시행되고 있고 5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유지 지원 사업이 그런 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1호님은 이왕이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4차 산업과 관련된 SOC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면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소 충전소, 지능형 자율주행 도로 등 가급적이면 공익형 일자리도 건설적인 일자리여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주에 이제 비상경제회의에서 네. 소위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네. 새로운 그 한국 경제의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혁신 성장의 동력을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일종의 지시를 대통령께서 하셨고요. 네. 그에 따라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한국판 뉴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기재부에 이걸 위한 별도의 기획단이 만들어지고 또 여러 범부처가 참여해서 준비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가운데 아마 핵심적인 내용이 조금 전에 이 청취자분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주문하신 그런 분야의 이제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분야가 아마 핵심적인 내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견들을 주시면 정부가 성실히 받아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네. 일자리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재택근무가 많고요. 네. 의료 서비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비대면이 네. 가능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격 교육이 네.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네. 코로나 시대 이후는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변화는 이미 시작된 뭐 추세였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오프라인 매출이 줄어들고 사실은 오프라인에 여러 가지 사실은 뭐 소위 유통 관련 업체들이 실적이 안 좋은 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외국의 이름을 들으면 아주 유명한 그 이 소위 유통 업체들도 상당히 고전을 겪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누구나 다 네, 그렇죠. 그런 분야들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추세에 있었고 이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그런 상황이 훨씬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격 교육과 관련된 분야, 또 헬스케어와 관련된 분야, 모빌리티와 관련된 분야 이런 모든 분야가 소위 디지털 기반 변화라고 하는 흐름에 훨씬 빠르게 적응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법이나 제도가 사실은 그런 분야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은 측면이 그렇죠. 있습니다. 못 따라가죠. 네, 법제도뿐만 아니라 사실 사회 안전망도 그렇습니다. 네. 사회 안전망도 전통적인 일자리는 보호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고라든가 프리랜서라든가 이런 분들이 늘어나는데 그걸 보호할 수 있는 체계에는 충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는 분야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나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고 동시에 또 새로운 변화가 모든 분들에게 다 좋은 방향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반드시 좋은 일자리가 아닌 경우도 있고 결국 그렇다면 어떻게 일자리의 질을 높일 것인지 또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사회적인 보호, 사회 안전망으로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호 장치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부가 준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물어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청취자분들이 학생이 많아요. 네. 자, 어떤 공부를 하면 어떻게 준비를 하면 향후에 좀 진로가 좀 희망적이다. 어떻게 가야 된다 이런 거. 일자리 수석이니까 일자리 방향이 어떤 쪽으로 바뀔 것이다. 어떤 쪽 공부를 하면 취업도 잘한다. 꿈도 꾸길 수 있다. 그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분야의 공부라기보다는 네.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문 분야라고 해서 디지털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빅데이터, AI, 디지털화 이런 거는 사실 모든 잠시만요, 수석님. 네. 수석처럼 얘기하지 말고 학교 수석처럼 얘기하지 말고 자 그냥 실용 팁이에요. 네. 자 어떤 쪽으로 공부하면 이제 좀 실용적이다. 앞으로 이제 일자리나 그리고 사회 진출하기 쉽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흔히 스팀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줄이면 이제 그 사이언스, 예. 그 테크놀로지, 네.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아트, 예. 매스입니다. 핵심적으로는 사실은 모든 변화의 기초는 수학과 과학입니다. 네. 그다음에 미래의 핵심은 창의성이기 때문에 네. 예술성, 예. 창의성입니다. 그래서 만약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무엇보다도 수학교육, 과학교육,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네. 발전해 나가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곤란한 질문이었죠. 8624님이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일자리 창출 좋은데 너무 좋은데 국고가 걱정입니다. 이런 지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정부의 재원이 무한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국민들께서 내주시는 세금을 통해서 네.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제 세금을 바로바로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우리나라가 재정 건전성이 OECD 가운데 가장 네. 좋은 편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재정 건전성이 사실은 이런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 쓰려고 잘 쌓아놓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결국 비올 때 우산과 같이 네. 쓰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잘 써야죠. 네. 3282님 자영업자 비율을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자영업자 비율이 33% 세계 최고라는데 33%가 맞습니까? 아니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요? 네. 그 아래로 떨어졌고요. 네. 어느 정도 떨어졌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30%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네요. 아무튼 경기가 나빠지면 일자리 안 좋다고 하는데 정책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자영업자 비중이 조금 더 줄어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뭐 사실은 여러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영업의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은 농업입니다. 예. 예, 그 농업 부분의 자영업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또 사실 거긴 농림 분야는 요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도시의 영세 자영업을 생각을 그렇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생각하면 현재 영세 자영업이 이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뭐 생각을 당연히 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분들은 어떤 면에서 민간 시장에서 일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자기 일자리를 스스로 만든 분이기도 합니다. 통닭집.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제대로 그 일을 통해서 적정한 생계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 거죠. 네. 그렇죠. 그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도 없이 그분들을 뭐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렇죠. 다만 그분들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 네. 이거는 정부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은 어떤 직업을 갖든지 본인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면 먹고는 살게 하고 그리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유는 주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게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노동이 좀 존중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점점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네, 뭐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정부가 노력했던 격차 축소고요. 말씀드렸듯이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OECD 선진국 클럽이죠. 거기에 1, 2, 3등 소위 메달권에 있다가 그래도 불과 2년 사이입니다. 17년부터 시작해서 17년에 3등에서 18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7등, 19년에는 10등까지 이제 엄청난 비율이 발전이네요. 떨어졌고요. 그건 그만큼 이제 소위 말씀하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의 그런 소득이 개선됐다는 뜻이고요. 네. 또 사실은 조금만 더 첨언을 드리면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의료진들에게 많은 존경과 감사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이분들뿐만 아니라 또 간병을 하시는 분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죠. 또 어마어마한 규모의 의료 폐기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소위 폐기물 처리를 하는 분들 또 그리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배달 서비스 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재택근무를 하실 수도 없는 분들이죠. 그런데 예. 우리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 더없이 중요한 분들이라는 게 사실은 이번 위기를 거치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당연히 우리가 존중과 감사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그분들의 처지를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냐도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그분들은. 국민들이 감사해야 하고 있는데 어찌 할지 잘 모르거든요. 저희들은. 천년 진달래님은 일자리 상황판 지금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는데 일자리 상황판 아직도 잘 굴러가고 네,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계속 아주 체크하고 큰 있습니다. 화면으로 대통령 직무실에 가면 있습니다. 맨날 체크하나요? 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네. 김한별님, 뉴딜 정책처럼 남북철도 연결공사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겠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니 내국인만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조언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조금 열려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면 조금 뉴딜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큰 대형 일자리가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네, 지금 남북 관계는 제가 말씀드린 어려운 분야입니다만 남북 간의 해빙 무드가 사실 어느 정도는 조성이 됐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다시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만 다시 분위기가 회복되고 남북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소위 평화 경제라고 부르는 것처럼 새로운 기회가 많이 늘어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질의 일자리가 거기에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광이 어려운데 네. 거의 관광은 아사 직전인데 네. 남북 관계가 활로가 열리면 바로 우리는 그 인력들을 쓸 수 있어서요. 네. 참
걱정입니다. 7031님 지적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죠. 숫자만 늘리는 일자리 반대합니다. 질 높은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 우선 부탁드립니다. 이런. 네, 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수석님한테 부탁합니다. 네, 김준우님 20대, 30대, 50대, 60대 모두 고용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40대만 없어요. 그렇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은 뭐 제도적인 안전망의 기본은 고용보험입니다. 네. 결국 이제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제도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고용 유지와 같은 지원 제도가 고용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실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도 고용보험을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제도적 안전망을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요. 사실은 원래 정부가 3월경에는 지금 40대 뭐 질문하신 것처럼 40대를 위한 고용 대책을 발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는데 코로나19의 뭐 이 충격이 워낙 커서 우선 그로부터 비롯된 뭐 사실 경제 위기, 고용 위기를 극복하는데 우선 1차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대책이 좀 미뤄졌다 이런 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석님, 코로나 확진자가 300만 명을 전 세계에서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좀 나아서 경제가 돌아가고 있지만 네. 전 세계적 상황을 보면 경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 네. 일자리도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고용 동향을 보면 사실은 이제 3월 중순까지 지표이기 때문에 주로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이 안 좋았습니다. 소위 그 도소매, 음식, 숙박, 교육, 또 여가, 문화 관련된 소위 극장, 뭐 영화관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광이나 이제 그런 쪽이 안 좋았는데 이제 앞으로는요. 사실은 이제 그 수출이 아주 중요한 국가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미 4월부터 수출이 상당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도 그거를 사줄 나라들이 다 경제가 셧다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사태까지는 가지 않고 조기에 종식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만 어쨌든 본격적으로 제조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간산업안정기금 같은 걸 통해서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제조업 부분에 이제 고용 위기가 확대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이 일자리 지키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제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동안 만들어진 일자리가 단 5주 만에 사라져버렸다 이런 얘기합니다. 네, 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많을 텐데요. 네. 우리는 괜찮겠죠. 우리는 빨리 극복해 나가겠죠. 괜히 좋은 얘기 듣고 싶어요. 우리 내부적인 상황으로만 본다면 뭐 방역에서 일단 뭐 가장 뭐 그 성공적인 모델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측면에서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점차 완화해 가면서 물론 이제 충분한 방역을 뒷받침해야 되겠습니다만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시작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도 선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코로나에 따르는 어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비 측면에서도 새로운 이 한국적인 극복 모델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정부는 저희 일종의 그 야심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경제가 이제 해외의 요인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노력을 하겠지만 언제 위기가 극복될 것인가는 사실은 외국에서의 방역의 성공 정도 또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 이런 부분들에서 좌우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정부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힘을 합쳐서 지혜를 모아나가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안수연 님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은 정책이길 기대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정부의 얘기는요. 보면 제가 수석님 얘기를 들어보니 일자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믿음이 갑니다. 그런데 정부 주도대로 정부 생각대로 기업들이 좀 따라와야 되는데 기업들이 좀 동참해 줘야 되는데 저는 그건 걱정이 돼요. 저는 뭐 기업들도 현재 위기 상황을 뭐 국민들과 함께 극복하려는 의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그런 뭐 기업과 또 이 우리 사회를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같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경제 주체들의 힘을 모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사, 정부, 결국 국민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어떤 큰 타협
합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IMF 때 전 국민들이 어려웠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열심히 뛰어서 위기를 극복했는데 나중에 보면 기업들만 부자가 되는, 재벌들만 더 부자가 되는 그런 경우를 봐서 국민들이 좀 걱정하는 바가 있다는 것도 좀 명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일자리 수석께서 국민들에게 주는 당부나 부탁의 말 아니면 희망 섞인 의견이어도 좋습니다. 아무 말이나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 말은 아니죠. 네. 네.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요. 정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일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방점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를 아무리 지키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본 취업자 감소라든가 이슈에서 보듯이 국민들에게 충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래도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 모든 어려운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일종의 구조적인 문제는 한계입니다. 조금 전에 고용보험 말씀을 드렸는데 고용보험을 통해서 보호하는 분들이 전체 취업자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특보 프리랜서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 이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또 중요한 이런 위기를 거치면서 방역을 위한 준비 또 새로운 제도를 갖추는 것처럼 사회 안전망도 같이 만들어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고생하셨는데 더 애써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김민희 씨. 네, 퇴근 정체 빠르게 늘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먼저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사이로 정체고요. 더 가서 매송 부근에서는 2, 3차로를 막고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어서 매송휴게소부터 더디게 지납니다. 이후로는 서서울요금소에서 조남분기점 사이와 또 일찍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완성나들목 진입램프 갓길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이후로는 기흥동탄에서 수원 사이와 판교분기점 부근 또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성동교 부근에서는 사고가 있었던 만큼 성수분기점부터 정체 심하고요. 이후로도 상계교까지 더딘 흐름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연희램프를 앞두고도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홍은램프부터 차량들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학교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여론조사로 읽는 본격 정치 토크, 여론의 눈동자.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그리고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선 때문에. 네. 지금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네. 박시영 대표는 총선 끝나고 이름 바꾼다고, 성을 간다고 이런 헛소문이. 갓시영으로 바꾼다고. 네, 그건 아니고. 예측이 많이 맞으셨어요? 운이 좀 좋았던 것 그럼 옆자리에 있는 분한테 좀 컨설팅도 좀 많이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옆자리 누구? 박원석 부장님한테. 이제 알아서 잘 하시는 분이라. 알아서 잘 하시는 분이지만. 네. 이번 총선이 어떤 의미였다고 보십니까? 정의당에서는? 일단 그 코로나19라는 변수가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네. 이게 이제 2월 18일이었죠.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31번 확진자? 31번 확진자로 인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폭발한 이후에 선거운동이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고요. 그랬다가 이제 3월 초에 국내 확진자 수가 좀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미국하고 유럽에서 이게 폭발하면서 국제적 상황과 국내 상황이 너무 선명하게 대비돼서 문재인 정부의 방역 대응이 세계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이게 이제 이 감염병 확산 와중에 뭔가 안정감을, 또 안정된 리더십을 바라는 그런 유권자들의 표심을
많이 소구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비례위성정당 변수가 있었는데 실은 이게 이제 선거 구도에서 어떻게 보면 양당 구도를 더 강화시킨 측면이 있죠. 선거제도 개혁은 양당 구도에서 좀 탈피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선거제도를 개혁했는데 이게 위성정당 논란이 나오면서 양당 구도가 더 강화된 측면이 있고 그리고 막판에 이제 또다시 살아난 막말의 추억. 이게 이제 미래통합당이 얘기하는 정권 심판론이라는 게 전혀 유권자들한테 먹히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통합당이 심판당한 그런 선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뭐 진단은 비슷한데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차피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평가 선거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당 입장에서는 진례가 질 수 없는 선거였죠. 왜냐하면 코로나 평가가 워낙 좋았고 외국의 사례와 좀 비교되면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야당이 어떻게 대응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방역은 실패했다 계속 주장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듣기에는 우리 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구나. 그리고 야당이 표를 많이 가져가면 또다시 그 발목 잡을 가능성이 크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코로나 국면을 조기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보수 야당을 버린 선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역시 표심은 50대가 중요하더라. 왜? 그 선거 결과 출구조사를 보니까 50대에서의 양당의 격차가 전체 격차와 거의 흡사하게 8, 9%포인트 차이가 났기 때문에 50대를 장악하는 세력이 승리한다 이런 어떤 속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보 우위 구도가 좀 보여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4번 연속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뭐 주류가 교체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은 틀림없지만 보수 우위 구도에서 진보 우위 구도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 특히 이제 50대와 60대의 인식 변화가 좀 목도가 되면서 당분간 이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이네요. 선거가 끝나면 그 선거에서 이긴 그 정당이나 네. 정당의 그 이렇게 좀 지지율을 몰아주는 그런. 그건 있는데요. 네. 지난번 지방선거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이 압승했습니다. 네. 압승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대통령 지지율과 그 민주당 지지도가 빠졌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힘을 많이 실어줬지만 그런 기대만큼 한편으로 이제 차분하게 지켜보겠다. 냉철하게 지켜보겠다. 이런 여론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무슨 대단한 실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근데 이번 지금 상황 아직까지는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상승 국면이거든요. 오늘 이제 지난주 조사 결과를 보면 긍정이 63.7, 부정이 32.4%로 긍정평가가 그 전주에 비해서 5.4%포인트 상승을 했고 부정평가는 5.2%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고공행진입니다. 그렇습니다. 긍정과 부정이 거의 2배 차이가 나는데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지난 지방선거 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코로나19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직 이 국면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여전히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런 여론들이 여전히 탄탄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이 점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어떻습니까? 정당 지지도 역시 민주당이 초강세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이 3주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5.8%포인트 상승한 52.6%가 나왔고요. 미래통합당은 0.2%포인트 하락한 보합세죠. 28.2%가 나왔고 정의당이 5.2%, 0.8%포인트 하락을 했고 열린민주당이 새롭게 넘었는데요. 3.3% 나왔고요. 국민의당 3.1%, 1.3%포인트 하락을 했고 민생당 1.2%, 1.3%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당층이 4.5%로 지난주 대비 1.1%포인트 하락한 무당층이 굉장히 적게 나온 ARS 조사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무당층이 굉장히 적어졌다. 그 이유는 일부가 이제 민주당 쪽으로 좀 흡수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당층이 이렇게 적은 건 또 처음 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양당의 실망감이 좀 커지면 다시 이제 무당파는 커지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예. 정의당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선거 끝났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가 남긴 것에 대한 이제 당내 평가가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오늘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그 평가를 위한 개초적인 논의를 시작을 했고
저희가 이제 5월 9일 날 출마자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마자들로부터 이제 평가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이후에 당의 진로와 과제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5월 17일 날 전국위원회가 예정돼 있는데 전국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당의 공식 평가 일정은 마무리를 하고 또 이후에 이 당의 과제에 대해서 이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뭐 그런 일정들이 남아 있고 일단 지금은 뭐 그 지역에서 출마한 후보들이 심대표를 빼고는 대부분 낙선을 했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또 선거를 잘 마무리해야 될 과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제들을 각 후보들이 수행을 하고 있고 또 21대 국회가 이제 뭐 개원이 곧 닥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 21대 당선자들과 함께 원내에서 개원 준비를 하는 뭐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개요 듣고 지나갈까요? 이번 주간 집계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6,628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24명이 응답을 완료, 4.5%의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박시영 대표님. 네. 정의당은 어떻게 하면 활로가 보일까요? 정의당이 이번에 이제 사실 비례대표에 있어서도 좀 과거에 비해서 기대만큼은 높지 못했어요. 원래는 이제 정의당의 호감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의 과제는 높은 호감도를 어떻게 지지로 연결할 거냐. 이게 이제 과제인데요. 그 호감을 갖는 분들의 생각들이 좀 여러 층위로 구분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의 독자성을 중시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 함께 좋아하는 분들의 그 사람들도 많이 분포가 돼 있는데 이번에 어쨌든 이제 비례 정당 관련해서 여러 논란들을 겪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정의당의 그 지지가 과거 호감도만큼은 나오지 못한 안타까운 지금 상황이 발견됐는데요. 특히 이제 청년들을 중심으로 조금 리더들을 더 젊게 가져갈 과제는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노회찬 두 분만 생각나잖아요. 이번에는 뭐 비례대표 1, 2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욕적으로 배치를 했는데 네. 1번 이제 그 당선자의 경력에 대한 여러 이제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 청년 대표성이 좀 그 잊혀진 거예요, 사실은. 그 문제보다는 게임과 관련된 여러 이제 논란들 이 부분이 부각되다 보니까 그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구에 청년 후보들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크게 조명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저는 4년 동안 청년 후보를 지역구 내세울 후보를 키워야 한다고 봅니다. 당이. 왜냐하면 과거에 새누리당 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도 방송이나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조명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의 젊은 기수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30대.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당에 이제 훌륭한 자원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 자원들을 어떻게 키울 건지를 긴 안목을 가지고 뭔가 그런 준비를 차곡차곡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뭐 어떻게 보면 바로 바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거의 운명이 다 왔다고 보는데 특별히 양당제를 그 조금 양당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양당제가 오히려 공고화되는 그런 결과를 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앞으로 좀 국민들한테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한동안은 이제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 제도 개혁이 바로는 이루어지지 않겠죠. 다만 이제 이번과 같은 그 위성정당이 출연하는 제도의 허점은 문제가 있다고 누구나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고 다만 이제 뭐 그런 논의가 본격화되기까지는 뭐 다음 총선을 앞두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조금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고 저는 선거 결과를 보면서 선거 결과에는 이런저런 뭐 변명이 필요 없고 정의당의 실력만큼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전국 득표로 보면 한 270만 표 가까이를 얻었는데 이게 17대 총선 때 민주노동당이 역대 최고 득표율이었던 13.4%하고 득표수는 비슷해요. 근데 다만 이제 과거에 비해서 더 발전된 그런 결과를 못 낸 측면이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여러 평가의 대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하는 건
지역구에서 심대표 이외에 지역구를 자력으로 돌파하는 그런 지역 경쟁력을 여전히 갖추지 못했다는 게 정의당으로서는 앞으로 당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가장 뼈아픈 대목이고, 청년 정치와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비례 1번을 둘러싸고 뭐 청년들의 공정 감수성이나 이런 데 맞지 않는다, 과거 경력의 일부가.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후에 당사자가 사과도 하고 해명도 하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이미 그 사과 해명이 잘 국민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누구나 다 청년 정치를 사실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당의 어쨌든 상당 부분의 자원을 들여서 비례대표 1, 2번에 청년들을 배치한 이런 정당은 정의당이 유일했고, 다만 이번 선거에서 국민적으로 이 나온 어떤 투표 결과를 보면 어떻게 보면은 좀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청년이라는 그런 어떤 과제가 이번 선거 결과의 중심적 과제가 아니었구나.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앞으로 이제 정의당의 진로에 대해서 여러 당 안팎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독자적인 진보 정당으로서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초 체력을 얼마나 키우느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실은 교차 투표의 영향보다 정의당을 지지하는 그런 어떤 지지 성향의 유권자들의 득표를 받고 9.7%에 달하는 그런 득표를 얻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의당의 솔직한 현재의 역량이고 솔직한 자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처리에 대한 향후 처리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지금처럼 유지하되 문제점을 좀 개선해야 한다. 이런 보완 의견을 가진 응답자는 44.7%였고요. 폐지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가진 분들이 42.5%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습니다. 그런 응답이 나왔고, 모름 무응답은 7.1%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리고 현 제도를 그냥 유지한다, 이런 의견도 5.7%로 조사됐습니다. 어떻게든 뭐 이 제도는 손질이 되겠네요. 그렇죠. 뭐 네. 이대로 또 다음 선거 앞두고서 또 다른 어떤 위성정당 논란을 겪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어떤 형태로든지 보완이 돼야죠. 보완 의견은 어쨌든 진보층이 많았고요. 민주당 지지층, 호남 30대 40대에서 보완 의견이 많았고,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충청 60대 이상 보수층, 미래통합당 지지층에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네. 여론조사 개요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YTN 더 뉴스 의뢰로 4월 1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7,986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3%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무선 유선 자동응답 전화 걸기 방법으로 실시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론의 눈동자는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그리고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이 여론의 눈동자 마지막 시간인데요. 작년 5월 27일에 시작했는데 1년 두 분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오늘의 시간을 좀 충분히 주겠습니다. 예, 뭐 우선 감사드립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KBS 1라디오에서 1년간 여론의 눈동자라는 코너를 방송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많이 배웠고, 또 이 방송에 대한 그 주변의 반응들 이런 것도 많이 들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였고, 또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KBS 1라디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정의당에 대해서 너무 나무래가지고 좀 마음 상처받고 그러셨나요? 아니 뭐 원래 주진우 기자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특별히 상처를 별로 받지 않아요. 네. 네. 애정어린. 그것도 알고 있어요. 네, 애정어린데. 저는 1년이 됐나 근데? 네. 그래요? 5월 27일에 시작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박원석 의장님하고 같이 하게 돼서 더 좋았고요. 또 이제 정의당의 생각, 그리고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했고요. 우리 이제 애청자분들한테는 어쨌든 민심을 읽는 눈을 좀 길러드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얼마나 부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도, 정당 지지도 이런 부분들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래서 선거 때 그것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평소에 잘했다가 그렇습니다. 선거 때 찾아가는 거죠.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했지만 비호감도가 60%를 넘는 정당이 집권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김한별님은
공약은 정의당이 제일. 국회의원 선거 나왔어요. 그래서 지역구는 정의당 찍었어요. 다른 당들은 지방자치선거 같은 공약들이어서 실망스러웠어요. 지역발전 건설, 교통 체육관 건설, 시장 구청장들의 일인데 그런 것만 가득하더라고요. 이런 정의당을 애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라이브 비상대책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라이브 비데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선물 찾아가세요.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추우면 다가들고 더우면 물러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가들다는 어떤 대상이 있는 쪽으로 더 가까이 간다는 뜻인데요. 이 속담은 옳고 그름